이 법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고용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차별금지 법리의 구조를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법리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것이 이제 헌법에 보장되는 평등권 침해 차별금지 사유인데 이것을 임의로 허물어요. 거기다가 20여 개 차별금지 사유를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유들을 헌법에 명시된 이 성별 종교와 동일하게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 개정안 똑같습니다. 채용 절차에 있어서 33가지 차별금지 사유들을 집어넣고 마땅히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마땅히 누리는 그 채용의 자유를 중대하게 박탈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안하고 차별금지 법리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또한 그 자유침해성이라고 하는 그 본질 면에서 아주 닮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소위 용 야카르타 원칙을 적용했다라는 건데 그 차별금지 사유 중에는 성적 지향, 뭐 성별 정체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뭐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 자체도 없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종교 기관, 교회라든지 뭐 신학교라든지 기타 종교 유관 기관 단체 혹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 지향이 뭐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 지향, 성적 취향이나 뭐 성 관련 행위를 의미하는 이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입사 지원서나 뭐 이런 데다가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법 개정안의 개정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성적 지향을 콕 집어서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걸까? 라는 것을 좀 한번 보려면은 이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되는 이 용 야카르타 원칙을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원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원칙만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보편적 인권도 있지만 여기서는 성적 지향하고 젠더 정체성을 콕 집어 여기다가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원칙이 국가의 헌법이나 다른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은 법 개정이나 해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해외 국가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제정 시도되었던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 이 내용들을 보면은 반드시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적 지향이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차별금지 사유에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안에서도 이 성적 지향과 관련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진위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언급조차 없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리하게 성적 지향을 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로 이 차별금지법의 뿌리인 용 야카르타 원칙에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법 본래의 목적인 취업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위 용 야카르타 원칙과 이를 추종하는 차별금지 법리를 고용 영역에 적용해서 차별금지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의 자유를 박탈하는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용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기업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도 사람을 골라서 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업무를 잘하고 조직에 잘 맞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지 누구를 차별해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직자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사업주도 좋은 직원이 우리 회사에 우수하고 적합한 인원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 정보들을 종합해서 합격자와 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채용의 필연적인 결과이지 차별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쟁 구도에서 이 평등과 차별 개념을 적용하면은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법 개정안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는 채용의 자유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항인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지, 이를 위해서 면접 등을 통해서 조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채용할 것인지는 채용의 자유에 따라서 고용 주체인 기업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그 사업장의 규모나 업력이나 업종이나 조직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안대로라면은 구직자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과도한 채용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채용 시장의 혼란과 위축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아까 차별금지 사유 중에 이 기업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학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이 학력을 요구하는 민간 기업의 비율이 거의 99.7%로 거의 압도적일 만큼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뭐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도 이 학력과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가지는 채용의 자유를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법의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은 육체적 근로를 제공하게 될 근로자한테 이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것을 부당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잠복 상태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혈액이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미 그 조직에 있는 그 다른 근로자들한테 이게 전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문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최근에 유아 아동 학대 폭행 사건 때문에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능적인 측면만 보자면은 뭐 보육교사 자격증 여부만 이제 보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회적인 현상 문제 때문에 이 구직자가 가진 어떤 인격적인 측면, 아이를 좀 따뜻하게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온화한 성품이 있는지, 이거를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이 과거에 유아 아동 학대나 폭행으로 범죄에 연루된 적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할 수 있을 텐데,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이것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 사업주로서는 이것을 평가하고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고용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이 채용의 의지가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다는 점이고, 이런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로 이 채용 시장이 활력을 잃게 된다면 기업과 구직자 모두한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